엄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형수님이 집에 계신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 제 비행기에 타고 있어요. 그날 아침 아들의 목소리는 잔잔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평소처럼 조용한 부엌, 설거지 소리,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현실이 어긋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믿고 있던 하루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뒤에서 들려온 발소리는 모든 진실의 문을 여는 시작이었다. 들으시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아침 창문 밖에서는 10월의 바람이 느리게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광명에 있는 이 작은 주택은 늘 조용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나는 두 아들과 손자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다. 큰아들 정호는 건축회사에서 일했고 둘째 정민은 조종사가 되어 하늘을 떠돌았다. 그리고 이 집에는 며느리 설인과 7살 된 손자 민우가 함께 살았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다. 정호는 출근길에 인사를 남기고 나갔고 민우는 유치원 버스를 타고 떠났다. 남은 건 나와 설인, 그리고 부엌에 쌓인 설거지 몇 개뿐이었다. 어머니, 샤워 좀 하고 올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조용했다. 나는 미소로 대답했다. 그래, 천천히 해. 그녀는 흰 블라우스를 입고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헹구며 아무 생각 없이 흐르는 물소리를 들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을 때쯤 전화벨이 울렸다. 집 전화였다. 여보세요? 엄마, 나 정민이에요. 멀리서 들려오는 밝은 목소리. 나는 반가움에 웃었다. 그래, 우리 막내. 어디야? 인천공항이에요. 비행 출발 전에 잠깐 시간 있어서 전화했어요. 그래, 바쁘다더니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 하지만 다음 순간 아들의 말투가 달라졌다. 엄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왜? 형수님이 집에 계시죠? 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방금 전에 샤워하러 올라갔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엄마,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 제 비행기에 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형수님 여권을 들고 있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손에서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확실해요. 직접 봤어요. 1등석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옆엔 어떤 남자도 있었어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럴 리 없어. 방금 전에 나랑 얘기했어. 목소리도 들었고. 엄마, 진짜예요. 그때였다. 위층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멈추더니 발자국 소리가 계단을 따라 내려왔다. 어머니, 누가 전화 왔어요? 익숙한 목소리, 설인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대답했다. 그냥 친구야. 그녀는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을 떨어뜨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도는 순간 나는 몸이 굳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어딘가 낯설었다. 나는 급히 전화를 끊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머릿속에는 불가능하다는 말만 맴돌았다. 한쪽에서는 전화기의 수화음이 여전히 들리는 것 같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욕실의 물냄새가 희미하게 퍼지고 있었다. 나는 문이 닫히자마자 재빨리 시계를 봤다. 오전 10시 15분.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어제의 전화가 다시 떠올랐다. 그녀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다면 어제 오전 10시쯤이었겠지. 정확히 같은 시간이었다. 점심 무렵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엄마, 무사히 도착했어요. 정민의 목소리였다. 그래, 다행이다. 근데 혹시 어제 봤다는 사람 정말 형수님이 맞니? 100%요. 여권 이름도 얼굴도 틀림없었어요. 그리고 같이 탄 남자 엄청 부자 같았어요. 정장도 명품이었고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손에 든 수화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엄마, 괜찮아요? 그래, 괜찮다. 조심히 다녀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거실을 바라봤다. 창밖 햇살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정호와 설인의 결혼식, 웃고 있는 두 사람, 그리고 그 옆에 민우. 그 사진 속의 행복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 나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문이 열리고 설인이 들어왔다. 햇빛 아래서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장에 갔다 왔다고? 네, 생선도 샀어요. 저녁엔 매운탕 끓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러나 내 시선은 그녀의 손끝에서 멈췄다. 왼손. 그녀는 항상 오른손으로 물건을 들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손끝이 떨렸다. 머리맡에는 여전히 남편의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여보, 나 미쳐가는 걸까? 사진 속 남편은 미소를 지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따뜻하면서도 아프게 느껴졌다. 나는 그날의 전화를 다시 떠올렸다. 엄마, 형수님이 내 비행기에 타고 있어요. 그 말이 귀에 맴돌 때마다 내 세상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이른 새벽에 첫 버스가 지나가며 경적을 울렸다. 나는 그 소리에 몸을 일으켰다.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된다.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다. 부엌 창문을 여니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식탁 위에는 정호의 출근 도시락, 민우의 유치원 가방, 그리고 내가 끓인 미역국이 식어가고 있었다.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같았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다. 정호는 출근 전에 늘 똑같은 말만 남긴다. 엄마, 오늘도 일찍 주무세요. 그 말에는 따뜻함도 냉담함도 없었다. 습관처럼 던져진 인사. 서리는 늘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나를 향한 게 아니었다. 언제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한 듯한 세련된 표정이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식탁을 치웠다.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를 메웠다. 그때마다 내 안 어딘가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함께 들렸다. 민우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내고 나면 집안은 고요했다. 벽식의 초침 소리, 냉장고의 윙 소리, 그리고 가끔 지나가는 차의 굉음만이 나를 깨웠다. 나는 손끝으로 오래된 식탁볼을 만지작거렸다. 거기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 흘린 된장국 자국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 얼룩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혔다. 그때는 가족이, 웃음이, 대화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모든 게 조용했다. 말을 하면 메아리처럼 내 목소리만 돌아왔다. 가끔 이 집안에서 나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정호는 회사에서 늘 바쁘다 했고 서리는 외출이 잦았다. 시장 다녀올게요.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그러나 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다시 무게를 되찾았다. 며칠 전 이웃 방 여사가 마주쳤을 때 나에게 말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서둘러 웃었다. 그냥 요즘 잠이 좀 부족해서요. 그녀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서린 씨는 참 부지런하더라. 옷도 잘 입고 손재주도 좋고.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지만 내 가슴에는 묵직한 돌처럼 내려앉았다. 나는 부지런하지 못한가? 나는 늙고 초라하고 시대에 뒤처졌나? 그녀가 떠난 뒤에도 그 말이 귓가에 남았다. 서리는 예쁘고 젊고 도시적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나는 단지 배경이었다. 그들의 행복을 완성해주는 장식품. 밤마다 서린이 늦게 들어올 때면 나는 거실불을 켜놓고 기다렸다. 문이 열리면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그녀는 짧게 웃으며 신발을 벗었다. 요즘 친구들이랑 모임이 좀 많아요. 다 아시죠? 애들 엄마들끼리 그런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요즘은 다들 그러더라. 그러나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나는 모임 하나 없는 사람이었다. 친구들은 나이가 들어 다 지방으로 내려갔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나는 거의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내 세상은 이 집이 전부였다. 그런데 이 집에서조차 나는 점점 자리를 잃고 있었다. 가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본다. 주름진 눈가, 늘어진 피부, 말라버린 입술. 그 속에는 오래전 활기찬 20살의 내가 희미하게 숨어 있었다. 그때는 웃음이 많았다.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울 속 여자가 나를 비웃는 듯했다. 넌 이제 아무도 필요 없어.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거울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아직 필요해. 나도 가족이니까. 하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날 오후 설인이 민우를 데리고 유치원에서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자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민우야, 인사해야지. 할머니 계시잖아. 할머니 안녕. 나는 민우를 안았다. 작은 체온이 내 가슴에 닿는 순간 세상이 잠시 따뜻해졌다. 우리 민우, 오늘은 뭐 배웠어? 글자요. 사랑해요 썼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사랑해요 라는 말, 요즘 내게는 너무 멀어진 단어였다. 설이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할게요. 푹 쉬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말 속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제가 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건 나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내 존재를 밀어내는 말처럼 느껴졌다. 저녁 식탁. 정호는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회사에서 또 회의했어. 이번엔 예산 문제 때문에 밤까지 붙잡혔지. 고생 많았어요. 설인이 웃으며 반찬을 덜어주었다. 그 모습은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완벽한 부부, 다정한 아내, 책임감 있는 남편. 나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정호야, 요즘 많이 피곤하겠다. 괜찮아요, 엄마. 그의 대답은 짧았다. 눈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그 시선 끝에는 설인의 미소가 있었다. 민우가 갑자기 수저를 떨어뜨렸다. 아이, 미안해요. 나는 재빨리 물티슈를 꺼내 닦았다. 괜찮아, 우리 민우 실수할 수도 있지. 하지만 설인의 표정이 굳었다. 민우야, 왜 이렇게 덤벙대? 항상 조심하라고 했잖아. 순간 정호가 낮게 말했다. 그만해, 애가 놀랐잖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들은 잠시 눈을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없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집의 평화는 얇은 유리 같았다. 조금만 건드려도 금이 가는.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나의 존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밤늦게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예능이 흘러나왔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떨어져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빛이 마치 내 인생 같았다. 오래되고 희미하고 곧 꺼질 것 같은. 내가 이 집을 지키며 살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가족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가족 속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었다. 말을 하면 불편해지고 침묵하면 잊혀지는 존재. 그 경계선 위에서 숨쉬고 있었다. 그날 밤 잠결에 설인의 방 불빛이 비쳤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2개였다. 하나는 그녀, 그리고 또 하나는 모르겠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불빛이 꺼지고 복도는 다시 어둠에 잠겼다. 나는 속삭였다. 설인아, 너는 대체 누구니?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창문 밖 어딘가에서 멀리 비행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가 내 머릿속을 울렸다. 지금 누군가가 하늘 위를 날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내 집안에서 다른 얼굴로 숨쉬고 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두려워졌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집이 더 이상 내가 알던 집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들리는 건 시계 초침 소리였다. 그 단조로운 틱톡 틱톡 소리가 내 하루의 배경음이었다. 남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커피를 내리고 음악을 틀고 누군가의 안부를 묻겠지만 내 아침은 언제나 시계의 소리와 함께 시작했다. 거실 창문을 열면 아파트 단지 안쪽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멀리서 들릴수록 내 마음은 더 고요해졌다. 나는 그저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오늘도 서리는 일찍 외출 준비를 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친구 생일이에요. 저녁 늦게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래, 알았다. 나는 그저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옷차림은 완벽했다. 코트에 주름 하나 없고 립스틱 색조는 계절에 딱 맞았다. 나는 부엌 구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서리는 나를 힐끗 보고 웃었다. 어머니도 밖에 좀 나가세요. 요즘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 말은 상냥했지만 어딘가 내 마음을 찔렀다. 나갈 데가 없지. 친구 만나시든가 교회라도 다니세요. 너무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 말 속에는 내가 시대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이 숨어 있었다. 나는 오래된 스웨터를 입고 밖으로 나섰다. 단지 안에는 주부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요즘 애들 영어 학원 비용이 장난 아니에요. 서린 씨는 진짜 부지런해. 민우 데리고 영어, 피아노, 미술까지 다 시키잖아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서린이라는 이름이 들릴 때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 동네에서도 유명했다. 세련되고 똑똑하고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여자. 나는 그저 그 그림의 배경이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나는 늙은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했다. 누군가 내게 물었다. 어머니도 손자 봐주시느라 힘드시죠? 아니에요. 전 그저 같이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며느리도 착하고 예쁘고. 그들의 칭찬이 칼날처럼 느껴졌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예쁘죠.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예쁘다고, 착하다고 모두가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 그녀의 냉기를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다. 가을이 다가오며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떨어졌고 그 소리가 발밑에서 사각하고 울렸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다. 정민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자 가슴이 미묘하게 따뜻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두려움이 스쳤다. 하늘 위에서 본다는 건 지상에 있는 나를 내려다본다는 뜻이다. 혹시 그 아이가 지금 나를 보고 있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집으로 돌아오자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박여사라고 떴다. 여보세요? 윤어머니, 오늘 저녁에 교회에서 모임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순간 말이 막혔다. 가고 싶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그 따뜻한 시간에 나도 끼고 싶었다.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다. 아니에요. 제가 좀 피곤해서요. 그래요? 다음엔 꼭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떨렸다. 내가 왜 거절했을까? 정말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가면 나 혼자 낯설 것 같아서였다. 남들은 기도하고 웃고 나누는데 나는 그들 속에서 또다시 벽이 되어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저녁 햇살이 아파트 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마치 오래된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해가 지고 서린이 돌아왔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그냥 TV 보고 있었어. 아, 오늘 친구들 만나서 얘기했는데요. 다들 저녁에 맛집 다니더라고요. 어머니도 가끔 그러세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선물 상자를 부엌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어머니 드릴게요. 홍삼이에요. 나는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시리게 차가웠다. 그녀의 친절에는 언제나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나를 더 작게 만들었다. 고마워. 잘 먹을게. 어머니, 건강하셔야죠.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은 인간적인 온기를 삼켜버린 차가운 유리 같았다. 밤이 되자 민우가 방에서 울었다. 할머니, 엄마가 자꾸 늦게 와요. 나는 그를 품에 안았다. 괜찮아. 엄마는 바빠서 그래. 근데 오늘은 웃지도 않았어요.
그 말에 내 손이 멈췄다. 나는 조용히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도 우리 민우는 잘했지? 오늘도 사랑해요 썼다면서? 응. 그 아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내 팔에 떨어졌다. 아이의 따뜻한 숨결이 닿자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억이 깨어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병실 창문 너머로 봤던 하늘의 색. 그때도 이렇게 노을이 져 있었다. 나는 그날처럼 속삭였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밤 10시가 넘어가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다녀왔어요. 서린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문틈으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가 전화를 받고 있었다. 응, 오늘 잘 처리했어. 내일은 오전에 갈게.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아니, 걱정 마. 아무도 몰라.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무도 몰라. 그 말이 공기 속에 맴돌았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눈을 감았지만 귓가에서 그 목소리가 계속 반복되었다. 아무도 몰라.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감추고 있는 걸까? 그녀의 웃음 뒤에 숨어있는 진짜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다음 날 서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있었다. 오늘은 친구랑 쇼핑 좀 다녀올게요. 그래. 그녀가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시계를 보았다. 오전 10시 15분. 어제 그리고 그제 늘 같은 시간이었다. 같은 시간에 외출하고 같은 시간에 돌아오는 그녀. 마치 철저히 짜인 스케줄처럼. 문이 닫히자 나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 낡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녀의 말과 표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나는 한 줄을 더 적었다. 10월 17일 오전 10시 15분 외출, 오후 6시 귀가 예정, 미소, 부자연스러움. 펜 끝에서 잉크가 번졌다. 나는 그 번진 자국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기록할 거야. 햇살이 다시 창문을 비쳤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누구도 믿지 말자. 그녀가 감추고 있는 진실을 반드시 내가 찾아내리라.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잊혀졌던 감정이 깨어올랐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나는 여전히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 오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흐린 하늘이 온 세상을 눌러앉힌 듯 무거웠다. 창문에 떨어진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 물줄기를 따라 시선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도 같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서리는 우산을 들고 현관 앞에서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회사에서 식사 약속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현관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집안 공기가 또다시 변했다. 빈 방에서 나는 내 숨소리만 들었다. 빗소리가 커질수록 마음이 더 고요해졌다. TV를 켜놓아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뉴스 앵커의 입술이 움직이지만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끝에 닿자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날 카페에 갔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농담을 던졌고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이제는 그 온도를 기억조차 할 수 없다. 남편이 떠난 뒤로 나는 웃는 법을 잊었다. 그 이후의 웃음은 모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민우는 오늘도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 옆에 앉아 물었다. 오늘은 뭐 그리고 있니? 엄마랑 나 그리고 할머니. 아이의 손끝에서 크레용이 움직였다. 하지만 그 그림 속의 엄마는 2명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민우야, 여기에 엄마가 왜 2명이야?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응, 그냥 엄마가 2명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 말이 너무 순수해서 더 아팠다.
아이의 세상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바람이겠지만 내 마음에서는 그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두 명의 엄마, 두 개의 그림자. 나는 어느 쪽이 진짜인지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다. 저녁이 다가올 무렵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습관처럼 부엌으로 가 국을 끓였다. 솥 안에서 김이 피어오르자 유리창이 서서히 뿌옇게 변했다. 그 뿌연 창문 속에서 내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이제 정말 늙었구나. 입술 사이로 그 말이 새어나왔다. 나도 한때는 설인처럼 젊고 당당했다. 그때의 나는 세상과 싸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정우가 집에 돌아왔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의 한숨이 들렸다. 아, 오늘은 회의가 너무 길었어요. 수고했구나. 나는 조심스레 물 한 잔을 내밀었다. 그는 받으며 말했다. 엄마, 설인이 아직 안 왔죠? 응, 회사 식사했더라.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무 말 없이 TV를 켰다. 화면에는 연예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려한 불빛, 웃는 얼굴, 반짝이는 무대. 나는 그 화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외로울까. 남들 눈에는 빛나지만 그 빛 뒤에는 어둠이 있을 것이다. 나처럼. 밤 10시가 넘어서야 설인이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고 젖은 우산이 문턱에 부딪혔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민호 재웠어. 아, 고맙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매번 같았다. 예의 바르지만 진심은 없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요즘 피곤하지? 회사 일도 많고. 괜찮아요. 일하는 게 오히려 재밌어요. 그녀는 커튼을 열며 말했다. 비가 참 많이 오네요. 이런 날은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비가 좋은 이유가 뭘까? 어쩌면 비 속에서는 자신의 흔적이 지워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며칠 뒤 나는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기 시작했다. 설인이 집에만 있지 말고 운동이라도 하라고 권했기 때문이다.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냥 누군가와 말이라도 나누고 싶었다. 처음 들어선 강의실은 낯설었다. 바닥에는 요가 매트가 깔려 있었고 여자들은 웃으며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오랜만이래요. 머리 예쁘게 자르셨네요. 그들 사이에 서 있는 나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강사가 말했다. 이 수업은 자기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에요. 그 말이 귀에 맴돌았다. 내 몸은 늙었고 내 마음은 오래전에 다쳤다. 돌보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다. 스트레칭을 하다가 한 여자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처음 오셨어요? 반가워요. 네, 집 근처라서요. 요즘은 이런 데라도 나와야 정신이 살아나죠. 저도 예전엔 우울증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는 누군가와 진심으로 눈을 마주한 게 오랜만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모두들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했다. 다음 주엔 커피 마시러 갈래요? 그들 사이에서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가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웃으며 말했다. 전 좀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요. 그녀들이 떠난 뒤 나는 빈 강의실에 혼자 남았다.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비쳤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닿을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오니 설인이 전화를 받고 있었다. 응, 내일은 오전에 갈게. 아니, 걱정 마.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그녀의 목소리가 부엌 안에서 울렸다. 나는 현관에 멈춰섰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내 존재를 몰랐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계단 밑으로 내려갔다. 그녀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민우는 내가 데리고 나올게. 조용히 해야 돼. 알겠지? 그 순간 숨이 막혔다. 나는 문턱에 손에 짚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그치지 않았다. 창문 밖에서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비쳤다. 나는 방 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수첩이 들려 있었다. 그 수첩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설인, 외출, 10시 15분, 귀가 6시 20분,
전화통화 21시 10분. 나는 그 아래에 새로 한 줄을 썼다. 오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펜 끝이 떨렸다. 눈물이 번져 잉크가 번졌다. 그 번진 자국이 마치 내 마음 같았다. 나는 속삭였다. 그래, 나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이제부터는 알아야겠어. 그날 밤 서린의 방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나는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를 보았다. 그림자가 2개였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는 진짜 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침부터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창문을 열어도 상쾌함은 없고 축축하게 눌린 습기만 방 안을 채웠다. 주방의 쉬게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틱, 톡, 틱, 톡. 나는 그 리듬에 맞춰 숨을 쉬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숨소리마저 낯설었다. 어머니, 오늘도 나갔다 올게요. 서린의 목소리는 익숙했다. 일정한 높이, 일정한 미소, 일정한 리듬. 그래, 조심하고.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는 언제나 똑같았다. 철컥. 그 한 번의 소리만으로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집안에 남은 건 나뿐이었다. 민호는 이미 유치원에 갔고 정호는 출근했다. 남은 건 가라앉은 공기와 식을 소리뿐이었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앞에 놓인 건 식지 않은 커피 한 잔과 펴지지 않은 신문이었다. 신문을 펼칠 마음도 나지 않았다. 글자를 읽는다고 해서 나를 둘러싼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요즘 들어 신문은 점점 내게 먼 세계의 언어처럼 느껴졌다. 손끝으로 식탁 위 나무 무늬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거칠어진 나무 표면이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 한가운데가 쿡쿡 쑤셨다. 나 정말 이 집의 일부일까? 그 질문이 마음 한쪽에서 자꾸 고개를 들었다. 점심 무렵 문득 몸을 움직이고 싶어졌다. 이대로 앉아있으면 생각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았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동네 문화센터에 향했다. 며칠 전 등록한 요가 수업이 오늘도 있었다. 강의실 문을 열자 익숙한 웃음소리가 귀를 때렸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 서로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분위기. 남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며 자연스럽게 짝을 지었다. 민지 씨, 오늘은 좀 쉬워요. 어제 근육통 심하다고 하셨잖아요. 수진 언니, 다음 주에 같이 밥 먹어요. 그 사이에서 나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다. 누구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나는 맨 구석, 창문 가까운 자리에 매트를 깔았다. 햇빛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는데도 어쩐지 서늘했다. 강사가 말했다. 오늘은 호흡에 집중해 볼게요. 내 안에 무거운 것들을 숨과 함께 내보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 내 안에서 오히려 무거운 것이 자라났다. 내 안의 무거움은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빠져나가지 않았다. 수업이 끝난 뒤 옆자리의 여성이 내게 말을 걸었다. 요즘은 날씨가 좀 습하네요. 운동하기엔 나쁘지 않죠? 네, 그렇네요. 짧은 대화를 하고 나니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곧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 웃음소리가 멀어질수록 나는 작아졌다. 나는 물병을 천천히 닫으며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나는 왜 항상 이렇게 구석에 있을까? 문화센터를 나서자 소나기가 내렸다. 비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다. 어쩐지 오늘따라 그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성 2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서린 씨 있잖아. 진짜 세련됐더라. 그러게. 민우 유치원 데리러 오는 거 봤는데 딱 봐도 도시 여자야. 내 귀가 순간 얼어붙었다. 서린. 그 이름이 낯설 만큼 자주 들렸다. 그녀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미 누구나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도 등을 돌릴 수도 없었다. 단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내 자리가 더 선명하게 바뀌라는 걸 실감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 왔어요. 서린이었다. 나는 젖은 우산을 접으며 말했다. 일찍 왔네. 네, 오늘은 약속이 좀 일찍 끝나서요. 그녀는 화사하게 웃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얼굴. 그 표정이 오히려 나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부엌에서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그녀는 계속 누군가의 이름을 이야기했다.
오늘 만난 친구가요. 제주도로 이사 간대요. 진짜 부럽죠? 서울 벗어나서 새 삶 시작하는 거.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네. 어머니도 가끔 여행 다니세요. 혼자라도. 그녀의 말투엔 순수한 권유와 동시에 묘한 선이 있었다. 나는 여기서 자유롭게 살고 어머니는 조용히 뒤에서 살아주세요. 그 메시지가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다. 저녁 식탁에서 정호는 여전히 말이 적었다. 그는 지쳐 있었고 서리는 밝았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투명했다. 오늘 회사에선 어땠어? 내 질문에 정호는 짧게 대답했다. 똑같이 뭐. 서린이 분위기를 띄웠다. 어머님, 다음 달엔 민호 수영학원 등록하려고요. 요즘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근데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우한테 얘기했더니 회사에서 수당 들어오면 하자고 하네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대화로 넘어갔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듣는 사람이었다. 민호가 국을 먹다가 수저를 떨어뜨렸다. 아이고, 괜찮아. 내가 손을 뻗자 서린이 빠르게 움직여 닦았다. 민호야, 조심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은근한 압박이 있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내가 낄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식사가 끝나고 정호는 방으로 들어갔다. 서리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나를 점점 밀어냈다. 서린이 물었다. 어머니는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글쎄, 딱히. 친구들이랑 만나세요.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그녀의 말에 나는 짧게 웃었다. 친구가 이제 별로 없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 길게 이어졌다. 밤이 깊어가자 서린의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응, 내일은 오전에 갈게. 어머니는 신경 안 써도 돼.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신경 안 써도 돼. 그 말은 곧 넌 필요 없어와 같은 뜻이었다. 나는 방문 앞에 서서 그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내 귀를 찔렀다. 이 집안의 주인은 이미 그녀였다. 나는 점점 흔적이 사라지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날 밤 수첩을 꺼내 다시 적었다. 10시 15분 외출, 17시 40분 귀가, 전화통화, 어머니는 신경 안 써도 돼. 글씨가 점점 삐뚤어졌다. 눈물이 번져 잉크가 번졌다. 내가 이 집에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점점 종이 위에만 남는 것 같았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 가로등 불빛이 마당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빛은 길었지만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속삭였다. 나는 이 집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어. 그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아무도 듣지 못한 채. 어머니, 오늘은 제가 민우 데리고 나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린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었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그네는 활짝 웃으며 문을 나섰다. 민호는 신이 난 얼굴로 내게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다녀올게. 그 아이의 해맑은 웃음이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사라졌다. 문이 닫히자마자 집안은 정적에 잠겼다. 시계 초침 소리와 냉장고의 진동음이 겹쳐 들렸다. 마치 내 마음의 공허함을 증폭시키는 듯 했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누구도 없는 집, 나 혼자만의 호흡, 너무 익숙해서 아프게 편안한 고독이었다. 그날따라 창문 밖의 하늘은 맑았다. 봄의 끝자락,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내게 닿지 않는 느낌이었다. 옆집 정원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엄마들의 밝은 목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뒤섞여 마치 멀리서 흘러나오는 라디오처럼 들렸다. 민재야, 거기 위험하니까 조심해. 엄마, 나 봐.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그 대화가 이어질수록 내 마음 깊은 곳이 뻐근해졌다. 나도 한때 그렇게 누군가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의 목소리는 이 집에서 분명한 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벽에 스며든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날따라 창문 밖의 하늘은 맑았다. 봄의 끝자락,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내게 닿지 않는 느낌이었다. 옆집 정원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엄마들의 밝은 목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뒤섞여 마치 멀리서 흘러나오는 라디오처럼 들렸다. 민재야, 거기 위험하니까 조심해.
엄마, 나 봐.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그 대화가 이어질수록 내 마음 깊은 곳이 뻐근해졌다. 나도 한때 그렇게 누군가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의 목소리는 이 집에서 분명한 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벽에 스며든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나는 문화센터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만 가면 되는 가까운 곳이었지만 길을 나설 때마다 이상한 불안감이 나를 따라왔다. 혹시 내가 거기서 또 혼자 남게 되면 어쩌지? 그 두려움이 발걸음을 느리게 만들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활기찬 목소리들, 밝은 웃음, 그리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따뜻한 인사. 민지 씨, 지난주에 여행 다녀오셨다면서요. 와, 부럽다. 요즘 애들이랑 시간 내기 힘들잖아요. 그들 사이에서 나는 또 구석의 자리로 향했다. 늘 그렇듯 내 자리는 창가 옆 한쪽 끝이었다. 아무도 일부러 나를 밀어낸 건 아니지만 어느새 나는 여백으로만 존재하게 되어 있었다. 강사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파트너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옆 사람과 짝을 지어주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미 모두 짝을 이룬 상태였다. 혹시 같이 하실 분? 나는 조용히 손을 들었지만 아무도 내 쪽을 보지 않았다. 강사가 나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녀의 다정한 말투는 따뜻했지만 내 안에는 작은 상처로 남았다. 나는 짝 없는 사람이었다.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남은 자리였다. 운동이 끝나고 다들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러 나갔다. 다음 주엔 단체로 식사 어때요? 좋아요. 민지 씨 남편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럼요. 다 같이 오라니까. 그들 사이의 대화가 점점 멀어질수록 내 걸음은 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나도 함께 가고 싶다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그 말 한마디가 목구멍에 걸린 돌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결국 나는 혼자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지만 내 그림자는 길고 어두웠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유리벽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다. 눈가에 잔주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지? 주름보다 더 선명한 건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현관문 앞에 새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서린의 것이 아니었다. 남성용, 크기가 꽤 컸다.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거실로 들어가자 서린이 전화를 끊는 듯한 소리가 났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녀는 익숙한 미소도 말했다. 아까 친구가 잠깐 들렀다 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얼어붙었다. 그래, 그렇구나. 그 한마디를 내뱉는 동안 내 표정은 최대한 평온해야 했다. 나는 주방으로 향해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무엇을 꺼내야 할지도 몰랐다. 저녁 시간, 정우가 퇴근에 들어왔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차가 막혀서요. 짧은 대화,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서리는 여전히 상냥한 목소리로 정우에게 물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민우 데리고 나들이 가자. 오랜만에. 좋지.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냥 집에 있을게. 서린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같이 가시면 좋은데. 그녀의 말에는 같이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섞여 있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내 자리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다. 정우와 서린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민우가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괜찮아. 내가 손을 뻗자 서린이 빠르게 움직였다. 민우야, 할머니한테 패 끼치면 안 되지. 그녀의 말은 부드럽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계선이 숨어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손을 거두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목구멍에 걸린 말을 삼키는 건 이제 너무 익숙한 일이었다. 저녁 후 거실에 앉아 있는데 서린의 방에서 또 전화 소리가 들렸다. 응, 어머니는 몰라. 그냥 조용히 하면 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내 귀에는 또렷이 들렸다. 나는 방문 앞에서 가만히 서서 숨을 죽였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차가웠다. 그날 밤 수첩을 꺼냈다. 오늘 오후 낯선 신발, 전화 소리, 어머니는 몰라. 나는 조용히 글씨를 눌러 적었다. 펜 끝이 떨렸다. 마음속 어딘가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봄밤의 공기가 스며들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나와 상관없는 세상 같았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속삭였다. 나도 누군가의 중심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아무도 듣지 못한 채 조용히 흩어졌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다. 거실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정호가 어렸을 때, 그리고 내 얼굴이 빛나던 시절의 사진들이 차례로 나왔다. 그때의 나는 웃고 있었다. 주름도, 외로움도, 침묵도 없었다. 사진 속의 나는 당당했고, 따뜻했고, 분명히 중심에 있었다. 그 사진을 덮고 나니 가슴이 서늘해졌다. 언제부터 나는 가장자리로 밀려난 걸까? 그 순간 문득 서린의 방에서 들려온 웃음소리가 귀를 스쳤다. 그녀의 웃음은 맑고 가벼웠다. 내가 이 집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그녀는 가지고 있는 듯했다. 자리, 목소리, 사랑, 그리고 중심. 나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쥐었다.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어 아팠다. 그 고통이 오히려 나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현실 같았다. 밤이 깊어지자 빛은 꺼지고 집안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철저한 고립이었다. 나는 속삭였다. 나는 이 집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할머니, 엄마가 나중에 우리 바다 보러 가자고 했어. 민우가 아침 식탁 위에서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잠시 손을 멈췄다. 그래? 바다? 응, 아빠도 같이 간대. 아이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봄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그 눈동자에 고스란히 맺혔다. 그때 서린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민우야, 국 다 먹어야지. 바다 가려면 튼튼해야지.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이 집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했다. 식탁에 앉아있는 동안 나의 존재는 공기처럼 흘렀다. 정호는 출근 준비로 분주했고 서린은 민호와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았다. 아빠, 엄마랑 바다 가면 나는 모래성 만들 거야. 그럼 아빠가 도와줄게. 웃음이 식탁 위를 가득 채웠다. 나는 조용히 국그릇을 치우려 일어났다. 그 순간 서린이 말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녀의 말투에는 예의가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명확했다.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이 공간은 제 몫이에요. 그녀의 손길이 식탁 위를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동안 나는 내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걸 느꼈다. 민호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는 서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가볍고 여유로웠다. 내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현관문, 똑같은 신발장인데도 이상하게 그 공간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이제는 그 고요함이 마치 예정된 배경음처럼 느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포개고 앉았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엇갈려 들렸다. 점심 무렵 동네 시장에 나갔다. 사람들의 목소리, 상인들의 외침, 어묵 냄새와 따뜻한 김이 뒤섞인 공기, 모든 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나는 이상하게 투명했다. 어머니, 오늘은 무 배가 좀 싸요. 단골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을 걸었다. 그래요? 그럼 조금만 주세요. 며느리분은 안 오셨어요? 요즘 자주 보이던데. 그 말에 나는 순간 손끝이 굳어졌다. 네, 오늘은 바쁘대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내 마음에는 작고 뾰족한 파편 하나가 박혔다. 이 동네에서도 이제 내 이름보다 며느리의 이름이 먼저 떠도는 걸 알고 있었다. 시장 근처 카페 앞에서 우연히 같은 요가반 아주머니들을 봤다. 그들은 커피를 들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남편이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여행 가자고 해서요. 좋겠다. 우리도 계획 좀 세워야겠네. 나는 그들과 눈이 마주쳤다. 어머니, 오셨어요? 짧은 인사였다. 나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네,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들이 다시 대화로 돌아가는 동안 내 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어쩐지 내 그림자가 거기서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오자 마당에 낯선 차가 서 있었다.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서린의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렸다. 응, 그러니까 그때 너무 웃겼다니까. 그녀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응, 민우는 지금 낮잠 자고 있어. 어머니는 그냥 계셔. 그냥 계셔. 그 짧은 말이 뼈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나를 발견하자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응, 시장에 좀 다녀왔어. 오늘은 일찍 끝나서 집에 있었어요. 그녀의 말투는 가볍고 매끄러웠다.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쯤은 아마 느끼지도 못했을 것이다. 저녁 식탁에서 나는 다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정호와 서리는 민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민호야, 이번 주말엔 엄마 아빠랑 같이 바다 가자. 진짜? 할머니도? 아이의 말에 잠시 공기가 멈췄다. 서린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그녀는 순간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집에서 푹 쉬셔야지. 민우도 할머니 피곤하게 하면 안 되잖아. 아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럼 할머니는 안 가? 나는 조용히 웃었다. 응, 할머니는 집에서 기다릴게. 그 짧은 대답을 내뱉는 동안 가슴이 조여왔다. 민우의 여행이 기쁜 일이 아니라 나와 세상을 가르는 선이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식탁 위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정호는 상황을 모른 척 밥만 먹었다. 서리는 부드럽게 분위기를 다시 살리려 했다. 민우야, 할머니는 우리 여행사진 보면 되잖아. 나중에 예쁜 사진 많이 찍어올게.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아이조차 그 선을 느낀 것이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식탁 밑에서 손을 꼭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내가 이 집에서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는 걸 아이도 알아버리는구나. 저녁 후 서리는 여행짐을 싸기 시작했다. 거실 한쪽에 여행 가방이 펼쳐지고 아이의 옷가지와 모자가 정리되어 들어갔다. 나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바라봤다. 그녀는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거기 내 자리는 없었다. 이 옷 어때요? 그녀가 정호에게 물었다. 괜찮은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나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 소리를 들었다. 마치 TV 드라마 속 대사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드라마는 내가 주인공이 아닌 이야기였다. 밤이 깊어갈 무렵 거실 불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나는 수첩을 꺼냈다. 여행 준비, 민우와 바다. 어머니는 그냥 계셔. 펜 끝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묘하게 서늘한 감각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늦은 봄밤의 공기가 서늘하게 밀려들었다. 그 공기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나는 그 자유에 닿을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내가 이 집의 공기를 함께 나눴던 시간은 이미 오래전이었다. 서린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가방을 닫는 소리, 민호의 작은 목소리, 정호의 짧은 대답. 모든 소리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은 내 몫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눈가에 따뜻한 물기가 번져갔다. 나는 입술을 꼭 깨물며 속삭였다. 나는 이 집의 벽이 되어가고 있어. 그 말이 방 안 어둠에 스며들었다. 아무도 듣지 못한 채 아주 천천히 가라앉았다. 민우야, 할머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을 꺼낸 건 아주 오랜만에 집안에 햇살이 들어오던 아침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여름의 빛이 거실에 가만히 내려앉았다. 커튼 사이로 흘러든 그 빛은 오래전 잊고 지냈던 온기를 품고 있었다. 민우는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으며 웃었다. 할머니, 나도 할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짧은 한마디가 내 가슴 깊은 곳에 파문처럼 번져갔다. 마치 얼어붙은 땅속으로 천천히 스며드는 봄물처럼 오랜 시간 닫혀있던 내 안의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녹아내렸다. 여행을 떠났던 정호와 서린 그리고 민우는 3일 만에 돌아왔다.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오는 서린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고, 민호는 잔뜩 들뜬 목소리로 나에게 자랑을 늘어놓았다. 할머니, 모래성이 엄청 컸어. 그리고 돌고래 봤어. 나는 부엌 문턱이 서서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두 팔을 활짝 벌리며 바다의 크기를 표현하려 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반짝거렸다. 그리고 그 반짝임은 나를 더 이상 멀리 밀어내지 않았다. 이제는 그 빛을 바라보는 나의 눈빛이 달라져 있기 때문이다. 서리는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조금 달랐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다 서린에게 말했다. 힘들었지? 수고 많았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예상치 못한 인사였는지 눈동자가 아주 잠시 흔들렸다.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그녀는 짧게 웃었지만 그 미소엔 이전과 다른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며칠 후 문화센터 요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늘 혼자 걷던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벚나무 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이 내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문득 강사에게서 들은 말이 떠올랐다. 몸도 마음도 계속 닫혀 있으면 굳어버려요. 하지만 아주 작게라도 움직이면 어느 순간 다시 따뜻해져요. 그 말이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던 문장이었는데 지금은 심장에 가만히 내려앉았다. 나는 작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공기가 조금 더 선명하게 폐 안으로 스며드는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서린이 거실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민우의 그림일기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예전엔 늘 내가 말을 걸어야 했지만 이번엔 그녀였다. 민우가 그림일기에 할머니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나는 의아한 얼굴로 다가갔다. 그림일기에는 바다에서 모래성을 쌓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도 같이 갔으면 더 좋았을 거야. 다음엔 꼭 같이 가자.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수많은 벽돌들이 아이의 한 문장 앞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민우가 여행 내내 할머니 얘기를 했어요. 바다를 보면 할머니 생각난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사실 저도 조금 미안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방어가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진심은 내 마음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저녁 식탁은 오랜만에 따뜻했다. 정호는 퇴근 후 무겁던 표정 대신 조금은 부드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민우는 끊임없이 수다를 떨었고 서리는 그 말을 웃으며 받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오랜만에 그 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며 조용히 숨을 쉬었다. 예전에는 이 자리에서 투명한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아무도 억지로 나를 중심에 두진 않았지만 아무도 나를 밀어내지도 않았다.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자리의 공기를 나누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지난 몇 달 동안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이 펼쳐졌다. 10시 15분 외출. 전화통화, 어머니는 몰라. 여행 준비, 어머니는 그냥 계셔. 모든 문장이 내 고립의 기록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찢어버리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에 천천히 글씨를 썼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다. 대신 함께 숨을 쉬고 싶다. 그 문장은 이전의 기록들과 전혀 다른 온도를 품고 있었다. 글씨가 고요하게 종이에 스며드는 동안 내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았다. 다음 주말 민우와 함께 동네 공원에 나갔다. 봄을 지나 여름으로 넘어가는 공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민우는 내 손을 꼭 붙잡고 말했다. 할머니, 다음엔 진짜 바다 같이 가자. 그래, 약속할게. 그 순간 햇살이 나무 사이로 부서져 아이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그 빛이 내 얼굴에도 닿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 따뜻함이 나와는 상관없는 세상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 빛은 나에게도 머물러 있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자 설인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어머니, 민우가 오늘 하루 종일 할머니 자랑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제가 처음엔 잘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 가족을 지탱하고 계셨는지.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저도 조금씩 배우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밤이 깊어가고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졌다. 거실의 조명이 꺼지고도 커튼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나는 예전처럼 누군가의 그늘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지도 밀려나지도 않는다. 단지 이 집의 한켠에서 숨을 쉬고 웃고 기억되는 사람이면 그걸로 충분하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심어두었던 정원암 나무에 손을 댔다. 여름의 초입,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흘러들어와 잔란하게 흔들렸다. 손끝에 닿는 나무 껍질의 거친 촉감이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채웠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빛 아래 바람이 잔잔히 흘렀다. 멀리서 민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속삭였다. 괜찮아. 지금 이대로 충분해.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어졌다. 지난 세월의 상처, 외로움, 고립감, 모든 것들이 조용히 한쪽으로 밀려나고 대신 작지만 단단한 온기가 그 자리를 채워나갔다. 나는 웃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이었다. 달빛은 변함없이 나와 집을 감싸고 있었다.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잠시 어둠에 가려졌을 뿐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이 이 이야기와 함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의 갈등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외로움과 이해, 그리고 마음의 온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 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침묵 뒤에는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을 알아봐주는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마음이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에 힘이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느낀 점을 남겨주시면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해주신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